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어떤 걸까요? 저 위에 있는 태양? 아니면 이 번개? 혹시 화산 폭발? 놀랍게도 인간이 만든 에너지가 이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게 있습니다. 핵폭탄입니다. 우라늄이라는 아주 작은 원자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작은 에너지가 인류의 역사를 뒤바꾸기도 했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손에 쥐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폭탄을 만들면서 과연 기뻤을까요? 혹은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야기는 1939년 4월에 시작됩니다.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점령했고 그 체코에는 우라늄이 가득 담긴 광산이 있었는데요. 그 광석을 외부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 우라늄 광석을 사용하겠다. 뭔가 위험한 일을 벌일 것 같잖아요. 특히나 이 원자탄의 이론을 정립한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실라르드라는 과학자가 계신데요. 독일이 이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분이 미국의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아인슈타인의 서명이 담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이 과학자들을 한데 모아 결국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위해서 모인 과학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이거였어요. 독일보다 먼저 핵폭탄을 만들자. 불철주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핵폭탄 만들기 첫 번째, 천연 우라늄을 캐내야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 체코에 있는 우라늄 광산을 이용해서 우라늄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호주 다양한 데서 우라늄을 얻어왔어요. 이 광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천연 우라늄 형태로 캐낸 거죠. 이렇게 캐낸 우라늄은 그 안에 다양한 우라늄들이 섞여 있습니다. 2단계,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원자라는 거는 가운데 양성자, 중성자 이런 애들이 막 붙어 있고요. 주변에 전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우라늄은 똑같은 양의 92개의 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성자 개수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중성자랑 양성자를 합친 그 숫자에 따라서 뭐 우라늄 234, 235, 23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하게 되죠. 그 중에 238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무려 99.3%가 23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0.7%만이 235고요. 234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99.3% 나는 238을 가지고 만들면 되겠네요? 아닙니다. 238은 우라늄 중에서도 안정적인 아이예요. 오히려 분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7%밖에 없는 235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이 0.7%밖에 없던 애를 90%까지 농축을 시키는 게 바로 핵폭탄의 핵심입니다. 아주 조금 있는 우라늄 235를 찾아내기가 진짜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과학자들이 얘네만 쏙 골라냈냐? 먼저 이 광석을 잘게 부숩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해서 분말 형태로 바꿔요. 이 분말이 노란색을 띈다고 해서 옐로우 케이크라고 불렸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옐로우 케이크를 가지고 238, 235 이렇게 분리를 할 건데요. 당시 이 맨해튼 프로젝트의 교수님들이 쓰셨던 방법이 기체 확산법이었대요. 우라늄을 일단은 뜨겁게 온도를 높여줍니다. 그럼 원래 고체였던 우라늄들이 기체로 이렇게 퍼지겠죠? 235, 238 얘네는 무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거운 238은 기체가 됐을 때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자, 한쪽에 기체를 모아놓고 준비 출발을 시켜요. 그러면은 235짜리들이 이쪽에 더 빨리 도달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작은 구멍들을 마구 배치해 놔가지고 이 235짜리들만 빠르게 잘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우라늄 235라는 숫자 안 비치고 그냥 우라늄이라고만 부를게요. 이렇게 농축시킨 우라늄 20에서 30kg 정도는 모아줘야지 겨우 우라늄 폭탄 1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재료가 완성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폭발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우라늄 235 가운데 이 핵들이 모여있죠. 여기에 중성자 하나만 핵에 빵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 핵이 순간적으로 중성자를 흡수했다가 불안정해져가지고 다른 핵 2개로 나눠지면서 중성자들이 여기저기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튀어나온 중성자들이 주변에 있는 멀쩡했던 우라늄들을 또 괜히 가서 건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핵 분열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힘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라늄 단 1g, 1g을 완전히 핵 분열시켰을 때 나오는 에너지가 석탄 3톤을 다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그 힘이랑 맞먹는다고 합니다. 1g 대 3톤,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이거를 1g만 쓰는 게 아니죠. 하나의 우라늄 폭탄을 만드는데 20에서 30kg 가량을 쓴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는 거겠어요.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를 좋게 쓰면은 원자력 발전, 안 좋게 쓰면은 원자 폭탄, 핵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 원자력 개발은 똑같이 핵분열을 시키고 연쇄 반응을 시키는데 그 속도를 조절합니다. 가운데 이 제어봉이라는 거 하나를 둬요. 걔들이 중성자들을 먹어요. 중성자들이 다른 우라늄 치려고 하다가 먹혀버리고 하니까 속도가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제어봉뿐만 아니라 이 속도를 줄여주는 감속제, 경수나 중수 같은 물을 사용해요. 그 다음에 열을 식혀주는 냉각제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속도를 낮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좋게 사용하면 우리가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는 뭐다? 핵폭탄이다. 에너지를 통제하느냐, 통제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결국 1945년에 3개의 핵무기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우라늄으로 만든 리틀보이, 그리고 플루토늄으로 만든 가제트랑 펜맨. 근데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고 계속해서 카미카제 같은 자살 폭격기를 날리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시 진주만 공습 때는 이 하와이에서 딱 2시간 만에 2천여 명이 순식간에 죽었다고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가 커지고 일본이 무리한 공격을 계속 자행하자 과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계속해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결국 평화의 길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름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 일본에 이 핵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죽음의 무기인 리틀보이, 우라늄탄이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가 됩니다. 이 핵폭탄이 투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짧은 순간에 이렇게 함축돼 있던 에너지가 순식간에 방출이 됩니다. 처음에는 0.000001초, 수백만 도에 달하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방출이 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온도냐? 태양의 중심부보다도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 온도에 달하면은 모든 원자가 전자랑 핵 이런 게 다 분리돼가지고 날아다니는 상태가 돼요. 이거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막 감마선도 방출되고 X선도 방출되고 강력한 충격파가 발생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공기가 정말 압축이 돼가지고 모든 거를 밀어내게 됩니다. 사실상 그 중심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찰나의 그 그림자만 남기고 소멸한다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 0.1초. 그리고 약 10초가 흐르면은 우리가 아는 그 버섯 구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상승기류를 타고 방사능이 쭉 퍼지게 돼요. 그리고 위로 올라갔던 이 방사능 물질들 많은 것들이 낙진이 되어서 다시 고스란히 우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람을 타고 혹은 토양에 스며들어서 방사능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방사능에 피폭이 되고 결국은 암, 백혈병 혹은 유전자 변이를 겪으면서 끔찍한 모습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보고 이 핵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과학자들은 엄청난 후회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이 실험을 주도했던 오펜하이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도다. 아인슈타인 또한 직접적으로 실험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우라늄 폭탄을 독일보다 먼저 선점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를 독촉했던 거에 대해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그리고 총알은 사람을 죽이지만 핵무기는 도시를 파괴한다. 탱크로 총알을 막을 수 있지만 인류 문명을 파괴하는 핵폭탄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 핵폭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우라늄을 사올 때도 국제사회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감시를 받는 상황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취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원심 분리법을 많이 쓴대요. 계속해서 빠르게 돌려서 가벼운 애들만 가운데 모으는 기술인데요. 2m 길이 원심 분리기를 무려 2,000개에서 2,500개 가량을 동시에 1년 내내 돌려야지 우라늄탄 1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이 기술마저도 발전이 돼서 이거보다 훨씬 더 짧게 적은 양으로도 이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에 대한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핵을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평화로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라늄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 과학적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혹시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그럼 쏘리가 확인하고 다음 이야기 또 재밌게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